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책어 수준의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루 드림스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울증이 연평균 7%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 앞으로 그 추세는 더 사그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정신질환이 신기하게도 정신질환 약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느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본인 자신은 어떤 정신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우울증이나 또 마음에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고 당사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그리고 이런 우울증 약 등 그 약의 어떤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꼭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에 관련해서 정말 좋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 책 블루 드림스는 각종 언론에서 극찬을 한 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북 리뷰, 오프라 매거진, USA 투데이, 뉴스데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정말 극찬을 한 책인데, 제가 이 저널 서평 중에 정말 와닿는 서평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작가분이 로렌 슬레이터라는 박사님이신데, 로렌 슬레이터의 블루 드림스는 종잡을 수 없고 복잡한 정신과 약의 역사를 추적한다. 블루 드림스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은 슬레이터가 조울증 질환에 대한 그녀의 끔찍한 약물 치료 이력을 재조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녀는 정신과 의사실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인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을 조명한다. 또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정신질환 치료제가 없었다면 죽었을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슬레이터는 자기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한다. 블루 드림스는 35년간 약물을 복용해온 한 심리학자의 진솔한 회고록이자 생명을 구하는 약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의견이 담긴 책이다. 그래서 이 저자 부인 로렌 슬레이터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또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심리학이고, 이분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신경심리학, 정신과 치료, 의료 및 윤리를 연구하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가 35년간 정신과 약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너무 잘 쓰세요. 보면은 1993년도에 뉴레터 문학상 논피션 부문 창작상을 받았고, 1994년도와 1997년도에 미국 최고 수필상을 2차례나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과학적이지만 정말로 속칭 글빨 좋은 심리학 박사님의, 또 교수님의 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정도 책은 이 시대 교양이 아닌가. 점점 더 정신질환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두면 당사자는 무조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특히 우울증의 정신질환 관련해 가지고 꼭 알아야 할 사실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실들도 놀랍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앞서 항우울제나 다른 정신과 약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고 했지만, 약을 먹은 환자와 약을 먹지 않는 환자의 운명을 비교하는 연구는 존재한다. 평생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성인 환자의 우울증은 23%가 1개월 내에 치료 없이 완화된다.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거나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죠? 약물 치료 없이 23%가 1개월 내에 치료된다고요.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67%, 1년의 경우는 85%가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뭐죠? 약물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본격적인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 정말로 극심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긴가민가 하거나 이제 막 이게 우울증이 아닌가? 또 이제 막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약물 치료의 경우는 시간 텀을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3%가 1개월 내에 치료 없이 완화되고, 6개월이 지나면 67%, 1년이 지나면 85%가 우울증이 벗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반면
약을 먹은 환자의 병은 점점 심해질 뿐이어서 우울증 증상이 발현하는 간격은 갈수록 좁아진다. 뭐죠? 약을 한번 먹었을 경우에 이제 약을 끊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약을 끊었을 때 재발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일반 질환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35년 동안 약을 드신 분이에요. 본인이 드셨고 또 본인이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자기는 약이 없었으면 그냥 죽었을 것이다. 되게 심한 조울증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환상도 많이 환각도 많이 받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묘사를 하는데 너무 제가 읽는데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부모가 될 수 있었고 글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뇨병부터 뭐 각종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예요? 통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왜냐면 한번 약을 먹었을 때 정말로 다시 약 없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반면 약을 먹은 환자의 병은 점점 심해질 뿐이어서 우울증 증상이 발현하는 간격은 갈수록 좁아진다. 항우울제로 회복했다가 약을 끊은 우울증 환자의 상황은 특히 참담하다. 무수한 연구가 항우울제를 먹다가 끊을 경우 18개월 안에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70%라고 증명한다. 그러니까 약을 한번 먹었잖아요. 딱 끊었을 때 다시 18개월 안에서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50에서 70%.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알고 우리가 진단받고 이 자료를 알고 누구에게 조언해 준 것과 이런 통계를 모르고 조언해 주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 우울증 진단에는 이렇게 확실한 테스트가 없다. 이렇게 확실한 테스트,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딱 진단받으면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정신과 약이 수십 가지고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미국의 5명 중 1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지만 특정한 정신질환을 판단할 혈액, 소변, 조직 검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심한 우울증 환자의 몸이나 뇌는 정상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의 몸이나 뇌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신체적 소인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신의학은 그것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신과 약을 먹을 때 믿음을 근거로 한다. 내 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의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약을 먹다니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다. 물론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늘었거나 줄었을 수 있다. 식이 늘었거나 줄었을 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소변, 혈액, 피부 조직에 특별히 화학적인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울증 진단할 때 요거 때문에 당신 우울증입니다 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질환과 다르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소인이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몸도 복잡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우리 뼈덕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제 영상 쭉 보셨으면은 우리 신체 자체가 그 복잡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도 아직도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울증이 그렇다는 거죠. 우울증을 딱 진단했을 때 무슨 명확한 근거,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걸 비과학적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성 있는 잣대를 놓고 본다면 우울증 진단이 코로나 진단처럼 딱 명확하게, 딱 확실하게 규정되어 가지고 진단 내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그 전의 통계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내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어서 우울증 진단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통계가 뭐죠? 1개월만 지나도 20% 이상 사라지고 1년이 지나면 80% 이상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정신질환에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효과가 뛰어났던 약이 전혀 듣지 않는 이유는 정신의학자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었어요. 잘 들어. 어느 순간 그 약이 이 사람한테 안 먹히기 시작해요. 왜 안 먹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들은 그 원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A 때문입니다. 이건 B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몸에 잘 먹혔어. 이 우울증 약이 잘 먹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먹히지 않아.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고요.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은 거죠. 항우울제가 나온 후 우울증 발병률은 1000배로 뛰었다. 냉소적인 사람이라면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알약이 실제로는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울증을 확실하게 치료한다는 항우울제의 출시와 함께 우울증 진단이 충격적으로 증가한 현상의 기묘한 타이밍을 설명하는 이론은 많다. 가장 분명한 이론, 예전에도 우울증이 지금처럼 흔한 병이었지만 수십 년 전에는 더러운 낙인이 찍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다 프로작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우울증이 오명을 씻었고 우울증 환자는 당당히 앞으로 나와 치료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출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울증 발병률이 꺾일 줄 모르고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울증에 붙어있는 오명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요즘은 우울증을 힙한 병으로 여긴다. 그죠? 보통 우리가 어떤 질병의 치료제가 나오면 그 질병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나오면 코로나가 줄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항우울제가 나오면 우울증이 발병률이 1000배가 뛰었대요. 근데 물론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내가 우울증인지도 몰랐고 혹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그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럴듯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하기도 못했고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늘었지 않았냐 라고 했지만 30년 동안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약이 있는데. 그 말인 즉슨 그 약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약과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해서 그 우울증, 항우울증 약이 그야말로 우울증을 막 깨부시는 그런 완벽한 약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힌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또 관련 연구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고,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그 이유조차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 4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니까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실험 나옵니다. 제약회사는 새로운 항우울제를 테스트할 때 단 2가지 연구로 약의 효과를 증명하면 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FDA에 승인한 SSRI의 비공개 연구 결과를 살펴본 이들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데이터를 발견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항우울제 6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47건 중 진짜 약이 속임약, 플라시보죠? 속임약을 능가한 것은 겨우 21회였다. 진짜 약이 속임약을 능가한 것이 겨우 21회였다. 반타작도 안 되는 수치이다. 또한 FDA는 약이 속임약보다 정확히 어느 정도 효과적이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임상인은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로 사람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47건의 임상시험에서 호전된 환자의 점수를 선결 내보니 진짜 약은 속임약보다 2점밖에 높지 않았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자 속임약 연구 프로그램의 부책임자였던 어빈 키어시는 이 차이가 미미하고 인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건 여러분 속임약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되게 의외로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안 먹는 것과 먹는 것을 비교한 건 아닙니다. 안 먹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약의 효용성이 높겠죠. 그런데 위약 플라시보보다 정말로 이거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가짜 약을 먹는 것보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다. 그게 최근에 지금 화이자 코로나 백신 연구 결과 보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플라시보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와, 이건 속임 백신은 완전히 능가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건 뭐죠? 차이를 생각보다 많이 유의미하게 막 보기가 애매할 정도의 경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질환 약이 효과가 정말 월등히 좋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 약의 효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프로작을 먹는 환자 대다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통계를 정리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진은 미국 여성이 항우울제를 섭취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2.5배 더 높다고 추정한다. 40에서 59세 여성은 23%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 만약 항우울제가 75%까지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면 미국에는 최대 1,50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수의 여성이 성욕이나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는 셈이다.
턱 보조개와 짙은 채취에 민감하던 여성들도 약의 행복한 보호막이 갇히면 무엇을 봐도 아무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항우울제는 사랑에 빠지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 또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의 부작용,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욕 감퇴라고 할 수 있는데 뭐죠? 여성들, 이 항우울제를 남성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욕 감퇴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토록 걱정한 저출산에 어느 정도 지금 일조를 하고 앞으로 일조를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항우울제를 먹으면 부부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 정말 인생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부부관계는 성관계가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근데 약이 거기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에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항우울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의학과 과학 논문에 폴크상을 수상하고 필리처상 공공 서비스 부분 최종 후보로 올랐던 로버트 휘테커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는 세로토닌 촉진제가 화학적 불균형을 치료하기보다 유발한다고 본다. 우선 제약회사 광고와 사회에 널리 퍼진 신경의 말이 뭐라고 하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화학적 불균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세로토닌 재행복 억제제,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을 뭘 유발하고 뭘 유발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신경화학 물질의 불균형이 정신질환을 유발한다, 그러한 것들을 원인으로서 약이 나오는데 뭐죠? 정신질환의 원인이 화학적 불균형의 증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앞부분에 그래서 진단 테스트가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가 이 불균형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게다가 우울증 환자와 우울하지 않는 사람의 세로토닌 수치를 비교하니 행복한 집단이 우울증 집단보다 꼭 세로토닌이 더 많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행복한 집단의 세로토닌 수치가 더 낮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뇌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현병이 나타난다는 가설에 따라 조현병 환자와 조현병을 앓지 않은 사람의 도파민 수치도 비교했다. 세로토닌 연구와 비슷하게 조현병 환자가 비조현병 집단보다 도파민이 더 많지 않다고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박사님이 본인이 35년 동안 약물을 두고 계세요.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고 봤더니, 자료들 봤더니 뭐죠? 정신질환이 화학적 불균형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반대되는 이론, 반대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치료 유형의 수에 기가 질리지만 다행히도, 이게 심리치료 얘기합니다. 심리치료가 미국이면 4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질리지만 다행히도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학파의 심리치료를 선택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뛰어난, 유독 유별난, 정말로 효과 만점의 그런 심리치료는 없다. 자금 사정에 맞춰도 좋고 보험 처리가 되는 치료를 골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418가지 치료가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모든 심리치료가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점수를 내보면 다 똑같다고 한다. 유형과 학파를 불문하고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의 정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5% 더 건강하다. 남는 돈이 몇백 달러 있으면 심리치료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 우울증을 치료할 때 심리치료는 도움이 됩니다.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았을 때 75%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418가지 중에 유별난 게 없다는 거죠. 고만고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치료를 받다 하더라도 심리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반대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심리치료는 생각보다 그 돈값을 못할 확률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따라 치료를 하는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굳이 심리치료사의 도움 없이도 대하요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연구로 확증된 사실이다. 7년을 고생해 학위를 딴 사람에게는 듣기 힘든 말일 수 있다. 첫째 글자는 박이요, 둘째 글자는 사인, 두 글자 타이틀을 얻기 위해, 이분이 지금 박사세요. 박사도 아마 보스턴 대학교에서 받으실 거예요. 석사는 하버드대, 박사는 보스턴 대학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첫째 글자는 박이요, 둘째 글자는 사인, 두 글자 타이틀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하지만 치료사의 경험과 치료 결과의 상관관계가 0.01이라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연구들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0.01은 결국 0이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실은 수없이 증명됐다. 이웃에 사는 빌이나 조 이모를 찾아가나 프로이트처럼 생긴 치료사에게 거금을 갖다 바치나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핵심은 따뜻함이다. 연결이었다 하는 거죠.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나의 마음을 감싸주고 정말로 내가 너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학파, 18개 중에 어떤 학파, 어떤 분야의 심리치료를 받나, 이분이 그냥 아마추어나 아니면 초특급 울트라의 박사급 사람이나 효과는 그 차이가 없다. 그거보다 더 차이를 내는 것은 이 상담을 했을 때의 따뜻함, 연결, 이런 거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 그 외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자분은 35년 동안 약을 드셨고 자기는 이 약 때문에 정말로 그나마 자기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각종 부작용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경우 확실한 사실 한 가지였다. 19살에 처음으로 정신과 약, 우울증 치료제 이미프라민을 먹었을 때 겉보기에 내 몸 건강이다. 하지만 가슴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35년이 지나고 12가지 약을 써본 지금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당뇨병이 생겼다. 몸은 비만이 됐으며 기억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이 심각하게 단축된 기분을 느낀다. 범인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들이었다. 물론 자기 약이 아파서 죽었을 거라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신치료를 살았을 때 훨씬 더 힘들었기 때문에 약을 먹은 것인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들, 이야기들 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질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우리가 먹는 치료 과정, 그리고 약에 대해서 교양을 높일 수가 있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참고하면서 자기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경미한데 바로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좀 더 다른 방법, 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힘 이런 데 받듯이 뭐죠? 운동도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심리치료도 많이 도움 되잖아요. 왜냐면 약은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고 다시 끊었을 때도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는 내가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이것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약이 없이 살았을 때 마이너스보다 약을 먹었을 때 작은 것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마이너스가 내가 약이 없는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약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 지금 박사 로렌 슬레이터 작가분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약이 없었을 때 내 인생의 경우는 마이너스보다 약을 먹었을 때 마이너스가 적었기 때문에 30년 넘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책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정말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신약을 하고 더 희망을 갖고 있는 약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판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이 시대의 교양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또 제가 시간 나누면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과 특히 플라시보 같은 거 좀 재밌거든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